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로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그야말로 집중적인 포화를 받았지만 끝내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치 새내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용인정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당선인이신데요. 오늘은 개표일에 뽀뽀로 스타가 됐어요. 표중기가 되신 표창원 당선인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 네, 진짜 그 동네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쉽지 않은 동네에서 드디어 이렇게 20대 국회의원이 되시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좀 이렇게 남다른 생각, 견해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당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당선되고 나면 막 정말 뛸 듯이 기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해야 할 일들만 자꾸 떠오르고, 아, 빨리 시작해야지, 약속 지켜야지,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안 되던 거, 이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그런데 뭐 그 이면에는 감사한 마음은 너무 많죠. 네. 저를 찍어주셨던 유권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네. 함께 일해 주셨던 우리 캠프, 특히 이 선거법이라는 게 네. 대가를 전혀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너무 많은 이제 재능 기부, 그 오로지 헌신. 자봉. 예, 오로지 자봉인데 예. 말로만 하니까 네. 이게 꼭 제가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왠지 뭐 누군가에게 큰 신세를 진 네, 느낌 네. 같은 네. 좋은 정치로 보답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수첩에 메모하시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이러시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선거 때와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보름간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애청자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유사한 그 일정들을 소화했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감사 인사를 다녔고요. 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제 행사들, 네. 그동안은 후보자의 신분과 자격으로 참가했다면 이제는 네. 당선인의 자격으로 네, 참가하고 있고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본격적인 20대 국회 활동을 위한 준비들, 네. 이 부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그 사랑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 일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근데 저희 지역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네. 5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네. 그 앞쪽 유치원에 부주의하게 그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차가 밀려 내려오면서 치여서 사망하는 네.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건 진상 파악하고 피해자 부모분들 도와드리고 이러느라고 또 상당히 많은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곧 이 사건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네. 위한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사건은 얼마 작년인가요? 무슨 드라마 검찰 다룬 드라마 있었어요. 네. 그 드라마 내용하고 너무 흡사해서 전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린이 안전사고 정말 사회적 약자인 여성 관련된 어린이 관련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이 문제를 좀 정치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 끝난 지 보름이 됐지만 선거 때와 다름없는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6월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상임위는 좀 정하셨습니까? 글쎄요, 희망하는 곳은 정했고요. 네, 그래요. 예, 안전행정위. 아무래도 경찰. 네, 또 소방, 네. 국민안전처, 해경 이런 부서들이 있고 네. 또 행정자치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경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죠. 그렇군요.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상임위 활동 정말 기대가 큽니다. 경찰들도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검경 수사권 독립 네. 문제가 첨예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찰 출신이 가서 뭔가 역할을 하면 좀 유리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요구도 좀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대 반, 걱정 반이더라고요. 아, 예, 저와 함께 일했던 옛 경찰 동료들이라든지 네. 선후배들 이제 연락이 간혹 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 축하 형식적인 축하를 하신다면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살살 해줘라 뭐 이런 거죠. 네. 워낙 제가 잘 아니까 네네. 아는 사람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면 더 아프죠. 훨씬 더 아프고 그럼요. 또 뭐 대안 마련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대도 많이 하시고요. 그동안 경찰의 수건이었던 말씀하셨던 수사구조 개혁이라든지 네. 경찰관 처우 개선, 업무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막힌 곳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늘 152개 나라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날씨는 어떤지 여쭙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쭙지도 않고 바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막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표창원이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 표창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시다. 반갑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인사드려요. 표 당선인님 반갑습니다. 문재인의 인재 영입 대성공의 선봉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4월 16일이죠. 세월호 2주기 행사가 있던 날인데 네. 그날 카메라의 한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바로 이제 표창원 당선인께서 노란 손수건으로 막 눈물을 쏟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눈물을 펑펑 쏟는 장면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왜 이분이 울고 계실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선거 때도 약속을 드린 게 당선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세월호 그 가족분들 찾아뵙고 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병문안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녀상 방문하고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이제 그 약속의 일환이었고요. 그리고 뭐 마침 세월호 2주기였기 때문에 행사장에 갔는데 기억식이었죠. 네. 안산 합동분향소. 뭐 여러 순서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감정이 격해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네. 언니를 떠나보낸 동생이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남매이긴 하지만 자매 간의 그 관계가 어떤지 그 공감대와 연결고리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니라는 그 말부터 뭐 이렇게 막 먹먹해지고요. 세월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상 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할 네. 가족분들이 싸우고 계시고 2년 넘게 여기에 뭐 우리 사회는 제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도 못 드리고 오히려 그 가슴을 후벼 파고 상처를 헤집는 네. 그런 못된 막말들이나 내뱉고 있고요. 대통령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특조위 활동에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하는 듯한 행동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자매의 그 이야기 그냥 올라와서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감정을 좀 많이 격하게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하얀 장갑으로 이렇게 눈물 좀 닦아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분이 노란 손수건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거기서 더 그냥 터져버렸어요. 네. 그랬구나. 어떤 분이 이제 노란 손수건 전달하는 순간 사람이 그렇죠. 이게 갑자기 이게 네. 눈물이 터지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는데요. 울지 마세요. 당선인님 우시면 나도 눈물이 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주신 분들 계십니다.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아이고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울지 마세요. 저도 눈물 나요.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그 세월호 변호사죠. 박주민 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인형탈을 쓰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취재를 다니면서도 그분들이 세월호 엄마 아빠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혹시라도 세월호 부모들이 와서 선거운동 한다는 걸 알면 또 당락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그조차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분 모습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도 사실 선거운동 하면서 노란 리본을 달고 네. 줄곧 다 달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여러 날 달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래도 저한테 우호적이셨어요. 좀 뭐 안보라든지 경찰 네. 이런 보수적인 네, 부분들을 네. 많이 또 인정해 주시고 제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시라는 것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갑게 악수하고 잘해봐 하고 가시더니 갑자기 돌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노란 리본은 좀 떼주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말씀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건 자네한테 이롭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한 그 분위기가 있구나. 그분들이 뭐랄까요 나쁘다거나 혹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 그 세월호 참사를 정치 쟁점화 시켜 버렸고요. 누군가가 그러면서 그 우리 선량한 시민분들의 다수가 그런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너무 오래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 박주민 변호사를 도와주시던 세월호 가족분들께도 전달이 되셨겠죠. 그런 분위기가 전국에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준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질 경우에 오히려 박주민 변호사에게 불리할까봐 그걸 드러내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가슴 아파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세월호 부모들이 노란 리본조차 달지 못하고 선거 도왔다는 것 자체가 더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세월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150억 이 들어갔고 인건비만 50억인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뭐 연장해서 조사할지 말지는 뭐 20대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아쉽고. 어쨌든 나라의 최고 현재 그 지도자인데요.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고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상처 입은 그 엄청난 사건인데 네. 굳이 그 숫자로 얼마가 들어갔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러니까 좀 연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연민이요. 예,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304명의 고귀한 생명에 대해서 그 비용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 앞에 어떻게 돈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오늘 영국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네. 그 힐스버러 참사라는 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축구 경기죠. FA컵 리버풀과 그 셰필드 웬즈데이인가요? 그 두 팀 간의 경기가 열렸는데 관중에 대한 이제 통제를 잘못해서 원정팀 리버풀 관중들이 막 밀려들다가 96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1980년대 사건인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계속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그 당시 경찰 간부에 대한 책임이 드디어 30년 만에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생명에 대한 접근은 그런 것이죠. 그 처음에 물론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불행하고 국가에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족의 말만을 들어줄 수는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렵게 오랜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그 불행한
충격에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치유의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에 비춰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전혀 온당치 않고 부적절하고 차라리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말이나 말 것을 뭐 네, 이런 거군요. 실제 영국의 이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27년이 지났지만 결국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크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사건의 진상규명은커녕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이 선거가 끝났을 때 처음으로 한번 웃고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또 다시 동고차도의 그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서 저 감시하러 또 동고차도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언제까지 이 피해자들이 계속 약자들이 참아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라는 답답증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문제는 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당선인 워크숍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떻게 당론을 정하실지 또 궁금하네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변호사 이제 당선인이죠. 네. 많은 그 당선자들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세월호 특별법에 현재 문제가 이렇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19대 국회 회기 내에 만약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일단 활동 종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일단 활동 종결되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재특위를 다시 만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우리 당의 19대 그 의원분들 그리고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들 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네. 조금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나요? 현재 쟁점 법안에 대한 그 3당 협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쟁점 법안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원하는 쟁점 법안이 있고 또 국민의당이 원하는 쟁점 법안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어떤 상생과 타협의 그 정신이 발휘가 된다면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야말로 정말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원활한 좀 이렇게 토론과 토의 합리적 결정 이런 게 좀 내려지고 일방향으로 정말 말도 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일방향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 몇 가지가 있어서 좀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존의 태도를 총선 이후에도 전혀 바꾸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보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좀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총선 패배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보좌진에서 네. 청와대 비서실이나 이쪽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새누리당 측에서 아직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겠죠. 왜 새누리당이 그런 참패를 했느냐.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어부지리를 많이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분노의 표심, 사실 많은 기권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나마 기권보다는 차라리 더 큰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희와 국민의당 쪽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분노의 과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네네.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많은 언론 방송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고 민생이고요. 그리고 공천 파동으로 네. 이제 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네. 그동안 쌓여왔던 불통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불통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행해 나간다. 네. 특히나 그 일방적인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야당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네. 시민사회와의 또 전문가와의 또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이러한 상식선에서의
어떤 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전 보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어떤 민족 자존심, 역사성 이런 부분이겠죠. 네. 그게 결국 국정교과서 문제로 가장 크게 대두가 됐던 것이고요. 네. 대한민국 대부분의 일부 식민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역사 학도들도 반대했고요. 네. 시민사회 단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밀어붙였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는데 그나마 원칙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 국정교과서를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그렇죠. 인력 풀도 공개가 안 공개하지 됐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초기에 네. 초기에 오히려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사람 중에 부적격자들이 드러나면서 맞습니다. 더 논란만 됐죠. 그리고 12.28 위안부 합의 역시 졸속이었고 굴욕적이었고 네. 법적인 정체성도 모호하거든요. 네. 조약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양자 간에 서명한 문서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약이 아닌데 우리가 왜 지켜야 돼? 맞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속이니까 라는 이상한 논리만 진행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없어요. 정말로 소녀상에 대한 철거가 들어가 있느냐? 일본은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드러내놓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금까지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총선에 보여준 민심의 그 어떤 향배가 무엇인지 왜 네. 그렇게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짚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후에 네. 이렇게 그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신 이유는 잘해라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 소통하면서 상식적으로 네. 좀 편하게 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좀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가 문제를 자꾸 야기하지 말고 네. 그렇죠. 있는 문제를 해결이나 좀 해 나가면서 우리 좀 살게 해주세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과거에 그 매듭짓지 못한 문제를 더 크게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건 결코 국가 통치자로서는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총선으로 국민들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고수한 채로 1년 8개월 가겠다는 것이냐.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른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력,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거나 견인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요. 네.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태도만으로 본다면 네.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심리는 네. 어떤 비난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비난? 예, 본인 스스로가 분노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계신 거죠. 그 안에는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국민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 왜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나와 우리 당에 표를 안 주고 엉뚱하게 야당에 표를 줬어요. 라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국민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네. 또 한 부분은 국회에 대한 비난이죠. 네. 원망이고요. 본인도 오랜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으면서도 네. 그동안 보여주신 언행은 국회 무용론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책임론, 국회 심판론 이런 것들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 말씀 속에는 국민이나 국회를 존중하겠다라는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 출마자들이 네네.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네.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싸우지 마라. 왜 맨날 싸우느냐. 그 말 속에는 잘잘못 따지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잘했냐, 국회가 잘했냐, 야당이 잘했냐, 뭐 여당이 잘했냐 이런 거 우리는 듣기 싫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좀 잘 협상하고 정치를 좀 평안하게 잘해줘라는 주문이거든요. 네. 그걸 강하게 받고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저희들은 위축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무분별하게 싸우고 비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숙제거리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가 이 민심을 받으셔서
먼저 조금 풀어내주고 대화하고 상생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싸우는 모습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역사와 경제와 안보와 민생 또 정의 이런 부분들이 자꾸 훼손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조건 거수기처럼 들어드리는 것이 국회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너희들 또 싸우네?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시선이 오게 될 거란 거죠. 네. 상당히 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악순환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걸 네. 또 막 끊임없이 틈을 벌려서 그런 그 양측의 싸움을 부추기는 언론이 있잖아요. 네. 과도하게 싸움을 붙이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전 전반적으로 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뭐랄까 품격 있는 토론 문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각자 자기 주장만 그냥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비난하고 있다면 이거 참 근데 마지막에 회한을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그냥 한풀이 비슷하게 얘기를 막 하는 대목이 있어서 저 정도라면 이게 바뀌기가 매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 찾아뵈셨어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든가요? 따님의 그 동의와 안내로 같이 병실에 들어가서 네. 백남기 농민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발도 좀 만져드리면서 네. 봤는데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심장이 이렇게 아주 세차게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너무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인공호흡 장치 때문에 그렇게 호흡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 피부색이나 혈색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혈액순환을 강제로 그 인공적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혈액은 계속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식이 전혀 없으신 상태이고요. 그래서 또 뭐 저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네. 몇 가지 기적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말씀을 드렸지만 의식이 안 돌아오고 계신 상태가 너무 오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지금 어찌 보자면 삶이 연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정말 그 당일날 저희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도 물대포를 맞았고 박정우 기자뿐만 아니라 KBS 등 많은 언론 카메라 기자들이 물대포를 맞았고 그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도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경찰 수뇌부에서 사과조차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가지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는 검찰의 그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네.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형식적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경찰 내부의 감찰 조사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네.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의나 과실,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조사하는 내부적인 절차인데 이 부분 역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부 내에서의 수사나 조사 활동에 개입할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뭐 국정 조사를 네. 만약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대정부 질문 혹은 국정감사 이런 국회 기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는 있겠죠. 과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정도인지 국회가 그러한 조사권이나 특별한 네. 이런 그 권한을 발동해야 할 상황인지 네. 아니면 상시적인 국회 감시 활동 중에 네. 충분히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촉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건 이제 국회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우선은 그 경찰 내에서도 네. 이 두 가지의 정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소위 말하는 내 식구 감싸기 정서이죠. 저도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경찰관들은 그 온갖 좀 민원 또 비난 이런 것에 시달리고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그 밤늦게 경찰 지구대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뭐 음주 난동자들 네. 별의별 분들이 와서 멱살 잡고 욕하고 예. 난리거든요. 이제 그런 수모들을 겪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동료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자동 반사적으로 그 동료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찰 내부의 그 하위 문화이고 집단 심리이고요. 네. 그게 이제 발동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그동안 과거에도 계속 있어왔던 그런 말씀하셨던 국가 폭력의 당사자로서의 경찰 모습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도 대단히 강해요. 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그렇게 덮고 지나가지 말자. 그럴 경우 우리 모두가 경찰 전체가 또다시 그런 과거와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불신을 얻게 되고 네. 그러면 뭐 수사권 독립이건 처우 개선이건 네.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할 수건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의 뭐 양가 감정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외부인이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고요. 네.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저라든지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네. 진상을 철저히 규명을 해내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 지울 사람에겐 철저히 책임을 지우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피해자분들, 좀 가족분들 이분들의 한도 좀 풀릴 수 있고요. 재발 방지책도 마련될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막 매도하고 뭔가 무슨 폭력 사범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건 아니라는 게 다 이제 오마이 TV 카메라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는데 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수뇌부 그리고 이제 정부 고위 당국자의 사과가 아직까지도 없거든요. 네. 이거는 좀 20대 국회에서 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사과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과라는 것이 책임이 수반되는 사과냐,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도의적인 사과냐 네. 여기에 따라 다르겠고요. 강신명 경찰청장도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도의적 사과라면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더 사실은 가족분들이 더 가족분이, 분노하셨던 네, 맞아요. 적이 있었죠.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네. 그 미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양심 고백이 있었는데요. 네, 네. 어떤 운전자가 네. 우리는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네. 나의 잘못은 없는 것인 것처럼 우기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다. 네. 나 자신도 그랬다. 반성한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법정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 무조건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지기 전에 네. 미안하다 말부터 하고 상대 안전부터 살피는 그런 이제 교통사고 이후의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용인 어린이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고 발생하자마자 일단 부주의하게 주차했던 운전자는 백배 사죄를 했어요. 예. 하지만 그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린이집 측에서는 네. 본인들의 책임의 어떤 소재가 발생을 할까봐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고요. 그래서 피해자 부모들께서 더 화가 네. 나신 상태이고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이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우선 예를 들어 사과를 하게 되면 네.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내부 징계와 법적인 처벌과 국가 배상이 이어지고 네. 구상권이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끝까지 증거가 드러나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때까지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회피로 일관하는 거. 예 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요. 예. 말을 맞추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돼 왔었죠. 경찰만의 그게 문제가 결국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문화가 고착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네. 차라리 처음에 일단 무조건 어쨌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 우리로 인해서 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뭐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네. 책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상조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상조사를 했는데 뭐 고의나 과실 여부가 없었다. 대단히 불행한 네. 어떤 우연의 어떤
작용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 가족들도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태도 자체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분노부터 일어나고 그럼 누가 책임인 겁니까? 맞아요. 피해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그 마음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가고 돈으로 보상 배상액의 어떤 문제로 이어지고 아무리 많은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상처 입은 마음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뭐 20대 국회에 가서 사과를 받아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회성의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공무상 일어난 피해, 네. 또 부상이나 또 사망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정 어린 일단 사과부터 하고 네. 그 다음에 엄격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좀 책임지는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책임하게 어떤 사건 터지면 나는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라고 다 윗선부터 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계속 일관해 왔고, 그 뭐 세월호 참사, 뭐 네. 백남기 어르신 문제, 뭐 모든 게 다 일관되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 혁신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버이 연합이요, 이게 이제 게이트로 더 좀 번지고 있어요. 네. 그 전경련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버이 연합에 심지어 차명 계좌로 지원을 한 것인지 그 조사도 안 받고 그냥 출국해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어제 뭐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지금 그 거의 뭐 나타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거 좀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대목 아닐까요?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뭐 엄마부대 온갖 무슨 단체들 이거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더라도 안행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 경실련 등 단체들의 고발이 있었고요. 네.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아마 수사 착수라고 보여지는데 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국가의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일단 철저하게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그 고구마 줄기 따라가듯이 쭉쭉쭉 이어져 가는 네.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 조직적인 행동인가, 이 부분이 확인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 의지라는 부분이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될지언정 네. 순수하게 단서와 증거를 쫓아서 네.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가, 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으시겠느냐라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은 지난 대선 때 제가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네. 것도 그것 때문이었는데요. 실체를 알기 어려운 여러 그 단체와 개인들에 의해서 똑같은 일련의 행동 패턴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정인을 공격하고 맞아요. 비난하고 그리고 무력 시위를 해대고 네. 이런 것들이 유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이번에 이제 거의 꼬리가 조금 잡히기 시작했고 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저희 선거 사무실 앞에도 어버이연합이 왔었어요? 어버이연합은 아니지만 다른 단체들이 왔었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고 기자회견하고 그 이를테면 소수자 인권과 관련돼서요. 네. 아,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 그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을 했는데 네. 한 명은 부산에서 온 사람이에요. 부산이요? 네. 부산에서 용인까지 네. 시위를 하러 왔단 말입니까?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으며 그 자금은 누가 냈으며 네.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네.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단 어버이연합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바로 그냥 우리가 데자뷰처럼 떠올려지는 것은 일명 용파리 사건. 네. 네, 갖고 과거에 그 정치 깡패들. 네, 네. 안기부에서 장서동 예. 씨가 운영했던 그런 정치 깡패, 예. 결국 그 야당 파괴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드러났고요. 네. 그 이전에 그 이승만 정권 때도 다양한 정치 깡패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했고 그 소복 청년단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형태들의 네. 현대판 이 아닌가. 여기에 또 뭐 디지털화된 그런 그 댓글 부대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이런 의심은 할 만한 여지들이 많지만 네. 그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한 네. 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임의성이 아닌 조직적으로 동원되었고 대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일관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이 부분은 사실
그런 수사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한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사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사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요. 사람을 불러서 청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만을 가져와서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겠지만 정권 교체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네. 새로운 경찰, 새로운 검찰 혹은 새로운 중립적 수사기구가 성역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만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시발단, 네. 어버이 연합, 각종 그 관변 단체들 네. 이들 간에 오갔던 연락, 메시지, 금융 거래, 정경련까지 포함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다 드러내서 네. 도대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썩게 만들었는지 네. 그 실체가 누구인지 네. 이걸 밝혀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어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에서 사실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이 수사를 국정원, 청와대, 전경련이 다 얽혀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까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는 할 수 있지만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네. 만약에 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윤석열 네. 검사를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네네. 박경철 검사 다시 불러와서 네. 그 팀을 뭐 가동한다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외에 침묵하고 있던 비겁한 검사들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선거하고 나서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녀상 철거 문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지금도 소녀상 지키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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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갔을 때 여전히 대학생들을 만나셨습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있더라고요. 중학생이요. 예. 그래서 전 중학생이에요. 뭐 이렇게 하던 친구 좀 걱정은 됐고요. 예. 부모님도 걱정하시겠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왔니? 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허락을. 예. 네. 예. 어쨌건 이 어린 친구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팠고요. 뭐 저희들이 해줘야 할 일인데 안심시켜줘야 하고 한마디만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로부터 철거 안 한다. 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있어요. 예. 이게 참 우스운 상황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면 합의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정부에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겠냐, 뭔가 있다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대로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지금 위안부 합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대통령은 또 그건 아니다라는 인식이고요. 게다가 김종인 대표의 발언도 좀 요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주한 일본 대사 예방을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조속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녀상 철거 문제와는 별개로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론과 배치되고요. 당론과 배치된다. 예. 글쎄요. 그 당대표에게도 비서진이 있고요. 보좌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 말씀에 대한 자료 준비도 할 텐데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 당의 당론과 배치되고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합의에 정당하지 않음 네. 그리고 법적인 그 하자, 네. 미비 그리고 피해자분들 특히 당사자분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돋우는 잘못된 그 합의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네. 조속한 이행이란 것은 뭔가 좀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뭔가 좀 납득할 만한 대표로부터 납득할 만한 메시지 같은 걸 좀 받은 거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저희들이 전혀. 현재 당선자는 전혀 지위 자체가 좀 네. 애매한 지위죠. 네. 저희들이 당무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네네. 당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 19대 국회의 일원도 아니고 19대 국회
의원님들 혹은 당내의 뭐 간부님들 이분들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메시지나 이렇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해명하든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든지 해야 되진 않을까요? 글쎄요,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고 그 문제 네. 제기에 대한 어떤 답으로 어떤 해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1당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당 내부는 또 여전히 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가지고 네. 뭐 합의 추대냐, 전당대회 연기냐,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뭐 합의 추대부터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극단의 주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저는 보수주의자고 원칙론자고요. 네.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주의자거든요. 당도 마찬가지죠. 네. 당헌과 당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헌에 나와 있는 전당대회, 특히 지난 혁신안에서 만든 성안한 내용이죠. 네네. 반드시 총선 이후 2개월 이내에 네. 전당대회가 치러져야 한다. 그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당헌에 정해져 있는 다른 절차로 당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네. 다른 이야기는 있을 수 없죠. 연기론이란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네. 추대라는 것은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만약에 전당대회가 치러졌는데 네. 단일 후보로 나섰다. 네. 그러면 사실상의 추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표결에 의해서 찬성 네, 표가 반대. 과반이 나와서 통과됐다. 그러면 되는 것이겠죠. 네. 다른 경쟁자들이 나오면 당연히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고요. 네네. 당과 당규에 따른다. 이것밖에는 다른 말은 전 들을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당헌에 따라서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괜히 뭐 이렇게 연기론이니 뭐니 그야말로 연기 피우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언론이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문재인과 김종인 갈등설, 불화설을 계속 짚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또 당 내부에서 또 막 흔들리고 뭐 입장이 갈리고 이게 또 결국엔 또 계파 싸움으로 또 진화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질적인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를 좀 20대 국회에서는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되진 않을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언론 잘못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의 사명이죠. 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 친박 비박 갈등도 자꾸 네. 부추겨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읽을 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네, 되니까 예. 그건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될 일이죠. 네. 여기에 문제는 부하 내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군부를 지펴주니까 막 나서서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세우고 이쪽 편 저쪽 편 다 마찬가지겠죠. 네. 책임 있는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당내에서의 어떤 지도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결정된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론, 이것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두 전현 당대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여기에 같이 부안해동해서 네. 특정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좀 더 책임 있게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당헌 당규 혹은 다른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할 상황이라면 네. 그 상황에 대한 납득을 구해야 하고요. 특히 당원들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당원 여러분들께 반드시 납득을 얻어내야 하고 네. 그리고 뭐 중앙위, 당무위 이런 당의 민주적인 의결 기구들 예. 이 기구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이 좀 됩니다. 그래서 민주정당의 기본 질서, 원칙만 좀 지켜줘도 그 자체로 정당 혁신,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른바 해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김종인 대표는 비상 상황이어서 이 비상 상황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대개의 당선자를 포함한 많은 20대 국회에 당선된 분들은 민주정당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원칙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어떤 비전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네. 그 영입 뭐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청을 네. 드린 거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 해서 그리고 참 잘해 주셨어요. 그렇죠? 혼란, 분열, 뭐 분당, 거의 뭐 와해 직전까지 내몰렸던 당을 네. 질서를 잡았고요. 기강을 세웠고 총선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왔죠. 물론 네. 그 사이 공천, 특히 뭐 비례대표 순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불거지긴 했지만 그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 당이나 뭐 언론이나 많은 분들께서 참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공통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이후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김종인 리더십의 특징 자체가 조금은 민주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카리스마적이고 어떤 뭐랄까요 철군 정치 본인이 훨씬 일반 대중보다 뛰어나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니까 따라오시오 나를 따르시오 이런 식의 리더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에 맞느냐라는 의문은 제기가 됐고요. 하지만 그 의문 자체를 잠재웠던 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모든 번잡한 절차들을 거쳐서 의결하는 그런 네. 민주주의가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건 모두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물러났고요. 네.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을 했고 저 같은 새내기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참가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용서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용서가 이루어졌고 당무위도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당무위의 그 강성 위원분들도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이니까 오케이 모든 당무위의 결정 사항을 비대위로 넘겨주겠다라는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당헌의 유권 해석, 당규의 개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강한 권한을 비대위가 가졌죠. 그 막강한 상황을 모두가 용인해 주셨던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그 내용의 전제가 있었죠. 총선까지라는. 아, 총선까지. 예. 그 총선까지만 한시적으로 통용되고 받아들여지는 비상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은 총선과 함께 해제가 되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정인 대표님의 말씀은 형식적이고 규칙적이고 절차적인 비상 상황 해제는 이루어졌다. 네. 총선과 함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비상 상황이다. 지금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당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다시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네. 당 지도부 경선과 개파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도로 새정치연합으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선까지는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동의해 주기 바란다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신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시각들은 다수의 우리 당내 뭐 인사들, 지지자들, 당원들,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네. 그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참아왔다. 사실은 그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특히 컷오프되고 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출마도 못했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울분을 안고도 그냥 견뎌내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덕허주세단 등 네, 또 헌신했죠. 헌신 봉사를 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의사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양쪽의 의견이 다 전체적으로 우리 당내 의사결정 그 절차를 통해서 주고받고 토로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는 이제는 충분히 그런 우리 논의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당 상태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원에 있고 당규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지도부가 구성됨으로써 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지도부가 구축되는 그리고 정상적인 대선 절차와 네.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우리 당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예컨대 그
일단 6월 국회 개원이 급하니까 원구성, 원내대표 선출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한두 달 있다가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좀 정비하고 그다음에 6월 국회 원구성이나 이런 것도 협의하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만약에 이제 원 지도부 구성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원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견제, 네. 균형을 이루면서 전당대회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동시에 치르거나 혹은 전당대회 먼저 하거나 해서 당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내 지도부도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해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까요? 뭐 여러 언론에는 뭐 김부겸 또 추대설, 뭐 박지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지금 국민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뭐 합의 추대한다는데 그러면 박지원의 맞상대로는 뭐 김부겸 정도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정작 본인은 대구에서 인재 갔는데 내가 무슨 원내대표냐 할 수 없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분 말고도 나도 원내대표 할 건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렇다는데 어떤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우선 누가 하는 게 좋으냐라는 그런 그 도그마적인 그 접근부터 깨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만 공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만 공정하면. 그럼요.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 네. 대선에서도 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와 그 수많은 관변 단체 조직들이 그렇게 그 불법 선거 개입을 했을까? 꼭 이익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이면에 있는 애국심이 원인이었다고 보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이 대단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정서적인 애국심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들도 똑같이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해, 어떤 당이 집권해야 해라는 답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못 믿는 거죠. 만약에 절차가 잘못돼서 빨갱이 문재인이 되면 어떡해? 저 빨갱이 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큰일 나. 그러니까 답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건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네. 그 사건만 또는 18대 대선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국민 모두의 자각으로 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거듭 이 사건 관련해서 같은 말을 드렸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러한 조작이 없이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면 난 박수 쳐주겠다. 그런 마음이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측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측도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야당 지지자, 진보 지지자. 누구는 절대로 안 돼.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절대로 안 돼. 라는 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예. 지금 우리 당도 똑같은 거죠. 원내대표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는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 그동안의 지도부 측도 원내대표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룰이 엄격하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선출의 경우에는 그냥 정견 발표하고 그냥 투표하고 네. 박수로 선출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뭐 저 상대당의 적수 뭐 이렇게 뭐 그 합의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런 얘기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고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보는 분석의 틀이라든가 또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낮은데 이번에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의 그런 그 대표 선출 이런 게 가능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난 그 저도 바깥에 있으면서도 네. 그렇게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욕 많이 드셨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비난에 만약에 근거가 나는 원내대표가 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면 당연하죠.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분이 선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왜 그분이 원내대표가 되었을까? 무엇을 기대했을까? 무엇을 내걸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비난만 하고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자꾸 원내대표가 데려갈까?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은 다 하고 싶어해요. 네, 그 욕을 먹으면서 네. 뭐 수당이 많아서 그런가?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원내대표라는 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승진 하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그런데 어떤 역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상위 계급으로 승진해야 돼라는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 경찰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모두가 어떤 조직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되어야 하지?라는 질문으로 출발을 해요. 누굴 시켜줄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권력의 줄타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뭐 아래 단계에서 시험은 변론으로 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당과 정치 전반을 포함해서 행정 전체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래요. 그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 굉장히 원칙과 본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이슈로 막 선거가 다 도배질이 되고 막 표피적인 거 말 잘못 이런 걸 하나로 그냥 선거가 확 바뀌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은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정말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이 있는 분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민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의 박지원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고 하네요. 추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 정합니까? 글쎄요. 네. 아직 조만간 정하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좋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저희도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 정치 새내기긴 하시지만 또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정의의 표징 처럼 돼 있으시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있는 모든 움직임들이 국민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실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것은 우리 지역구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분들께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나도 저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나도 저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 정말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희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